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의 재난 대비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긴급 재난 발생 시 시내버스 내 전광판과 안내 방송을 활용해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시스템은 재난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피난 요령이나 피해 상황 등을 전달하고 집회나 거리 시위 등으로 노선이 이탈하거나 우회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내버스 긴급공지 안내 방송을 준비했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7,300여 대 전체 시내버스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대관람차가 세계 최초로 2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휠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서울 월드컵 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 대관람차를 포함한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9,10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관람차는 지름 180m 규모로 캡슐 64개에 한 주기당 1,44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힐 형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지진과 강풍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시는 대관람차 주변에는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철역에서 대관람차까지 편리한 접근을 위해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을 구축해 4호선 명동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은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외국인과 역 직원이 대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은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13개의 언어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시스템 시작 화면에서 사용 언어를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을 통해 지하철 노선도와 요금 안내, 물품 보관함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 학생 학습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은평구의회 오영렬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 학생 학습 도우미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의원은 초등학교 장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 학생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습 도우미 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다수를 케어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사례로 강동구 같은 경우 이미 장애학습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등포 같은 경우 민간 협치 사업으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학교로 배치되어 장애학생의 식사 지도, 학습 자료 및 학용품 준비, 아동 보조 등 학습 활동 지원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은평구도 이제는 나서야 할 차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특별법이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목동 아파트 단지 역시 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겸 경인여대 교수 맡고 계신 서진형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 특별법이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분당이라든가 일산 등이 1기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30년의 재건축 연한이 지나면서 용적률이 최대이다 보니까 이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이 특별법으로서 용적률을 추가로 주고 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 일반법에 우선한 특별법을 만든 것이 계기입니다. 네, 목동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지역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목동은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돼 있어서 특별법을 새롭게 적용할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목동의 경우에는 이미
벌써 일부 단지별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목동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목동의 경우에는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기보다는 이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사업에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은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가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특히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 최대 용적률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용적률을 추가시켜 줌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 대상에 적용을 받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 단지들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내년 집값 전망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내년도 부동산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어떤 세력 간에 이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 간의 간극이 커짐으로 인해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이 뭐 상향하거나 하락하기보다는 이 횡보하는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왜냐하게 되면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 중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이 미중 갈등이나 이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이 무역 환경들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겸 경인여대 교수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과 민원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광 1, 2동을 지역구로 둔 신봉규 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초선보다는 이제 재선을 하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또 책임감도 있고요. 역시나 행정의 공정성과 또 공익성이 유지되는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봐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 중에 또 1순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어서 은평구 도시 발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평구가 정주적인 여건으로 인구 밀집 지역, 말 그대로 베드타운 형태로 지금 계속 도시가 형성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내에서도 특히나 노후도가 높은 주택 지역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지역에서 개발과 관련한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또 이제 지구지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또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남을까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좀 더 빨리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책임감이 좀 무겁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3호선) (6호선) GTX 노선까지 해서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은평구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높은 이 지형적 여건, 그리고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차가 거의 다니기 힘들 정도의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주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개개인이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보니까 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 따르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방안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안내도 하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또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득을 하고, 또 주민들끼리 화합된 단합된 의견들을 모아서 복합적으로 이 지역의 정주 환경을 바꿔가야 되는 사안이죠. 행정에서 그런 전문적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역할과 동시에 개인적 사정이나 다른 여건에 의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들은 최대한 또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합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많이 어려워서 교부세라든지 지방의 재정이 많이 열악해지지 않나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떻게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또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구청에 적극적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과한 예산들은 줄여서 행정에서 국민들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더 힘찬 2024년을 준비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철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곳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 사이로 전깃줄이 얽혀있고 천막 등 불쏘시개가 될 만한 물건들이 널려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쌀쌀한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도 늘고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기난로에 의지해 장사에 나섭니다. 여러 개의 난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곳도 눈에 띕니다.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크게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284건. 한 해 평균 57건 정도로 그중 40% 이상이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도 문제입니다. 점포들이 밀집된 데다 길이 좁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낡은 건물에 전선들이 뒤엉켜 있고 점포 사이 가림막 역할을 하는 천막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규모를 갖춘 시장은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만 소규모 시장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조그만 시장은 이런 거 설치하는데 좀 미비하니까 이 모든 터전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하나에 두 해 장사인 게 아니고 나 같은 건 30년인데 이게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소방당국은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규제 등을 강화했지만 화재 위험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탓에 새 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화재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후화된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확인 및 교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에는 이 소방차가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에 물건 같은 거를 적재하지 마시기를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평균 피해액은 일반 화재의 16배에 달하는 2억 7천만 원. 한 번 났다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